이사장님, 네. 예, 오전 질의 과정에서 연구원의 대외 활동 수입 총액 규모가 가장 많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직무 수행 분석을 통해서 직무 전념도, 직무 성실성에 대한 연구의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외 활동 수입 총액 2위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동일인이 반복해서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위인 산업연구원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살펴보실 때 좀 주의하실게요. 대외활동 수입 1위인 한국노동연구원과 하위권에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의 이 기본 연구 수행과 관련된 내부 기준에 대한 차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모두 기준이 존재합니다. 최소 기본연구과제 1인 1 책임 연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최소 최대 과제 기준이 없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직무에 대한 기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조세재정연구원이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 연구기관 그 과제 선정을 보면은 상당히 이 국정과제나 정책 현안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연구과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에서 공무원 개입되는 사례도 16기관이나 되고요. 그런데 연구과제 평가에 그 공무원이 개입되는 곳도 7곳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조세재정연구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을 만드는데 임대차 3법을 개정했을 경우에 마포 사는 홍남기 씨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연구과제의 방향성도 검토를 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하고 이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 개선할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것이 그게 정책 완결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보시면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보시면은요. 2013년에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개본 계획 수립을 한다라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마찬가지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연구 필요성이 국정과제 37번, 58번, 60번, 61번 이 에너지 정책 기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다. 아예 그 현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라고 연구의 필요성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 내용을 보면은요. 연구 내용을 보면 발전 단가에서 2011년하고 2018년 발전 단가에서 역전되는 서로 다른 내용의 모순되는 내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2011년도는 이러한 그 에너지 수급 계획으로 인해서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줍니다. 전기요금 인상률이 39%가 인상이 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 역시 209조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라고 이 부작용 역시 함께 고려할 사항을 같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보고서를 보시면은요, 원전은 건설비 증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균등화 발전 비용이. 근데 재생에너지는 기술 발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전도 기술이 발전하고 재생에너지도 기술이 발전하는데 이 기술 발전을 가지고 하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하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이런 그 연구 내용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무조건 찬양하는 이런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노동연구원 마찬가지로 한국노동 패널 조사를 보시면은요, 2016년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그 빈곤의 동태적 특성이라는 거시적인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효과는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2019년에 보시면은 이 개년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된 그 해를 분석을 해놓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증가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을 비교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아니 그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임금이 증가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단순 비교해놓고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아주 단기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효과를 내놓는 이 연구의 결과가 2016년도의 거시적인 연구 결과에 비해서 이게 효용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토연구원 논문 결과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주변 주택 상승 억제라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같이 나온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서 민간 택지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그리고 주택 건물의 획일화가 품질 저하가 일어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저택의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이를 노린 가수요가 발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저해한다라고 부작용도 함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동일하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영향을 점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서 주택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안정 요인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하고 관련 없는 제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이 있어서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한적이고 연구 분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칭송하고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그 효과만을 분석해내는 이러한 연구 자료들이 문제이지, 조세재정연구원이 이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부작용,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작용, 이걸 제시한 것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 연구원의 가장 본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인사연연구회 이사장님 나오셔가지고 그 조세재정연구원의 그 비판, 그 질의에 대해서 아니 연구 과제를 들여다보시겠다는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지금 그 특정한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면 의견을 말씀드립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사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그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그 연구 결과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그 정책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저는 당연히 국책연구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어떤 그 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안을 내고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바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리는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그 국책연구기관이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지 국정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과제를 연구하고 의견을 내는 게 옳다고 보고요. 다만 거기서 연구의 결과가 반드시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부합하는 결과만 내놔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예를 든 그 연구들이 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찬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그거는 학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 반드시 그렇게 규범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그 연구 결과만 내놔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견이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제시된 그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제시됐냐 안 됐냐에 대해서는 저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는 없고,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별도의 평가 연구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